공인노무사 시험 대비 민법 강의. 자, 오늘은 제1편 민법과 권리 중 첫 번째 테마 민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민법 공부를 하시니까 이 영상을 보고 계실 건데, 민법 공부를 하면서 민법이 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그 안에 있는 내용을 기계적으로 암기하거나 또는 어떻게든 머리에 구겨 넣으려고 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잘 될 리가 없죠. 숲을 봐야 어디로 갈지, 뭘 집중해서 봐야 될지, 뭘 좀 지나쳐도 될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테마에 민법이 뭔지 알고 가자, 이런 취지로 내용을 담았습니다. 자, 여러분, 민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인지하든 하지 않든 여러분은 민법의 영향과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민법 공부를 안 하셔도 법률 자격증하고 관계없는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민법 속에서 살고 계신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나한테 적용되고 있던 민법을 들여다보는 거죠. 어떻게 들여다볼 건가? 방법적인 걸 말씀을 드립니다. 세월이 흐르고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 다듬어지고 또는 성문화되고 하면서 지금의 모습이 됐을 뿐, 민법의 개념은 인간의 역사와 함께했다고 봐도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삶을 다루는 법이에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아래에서 태어난 사람은 없죠. 누군가의 자식으로서 삶을 시작한 거예요. 또 커서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기도 하고 또 자녀를 낳기도 하고, 이렇게 인간은 기본적으로 일정한 신분의 취득과 소멸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자식이 됐다가 남편이나 부인이 됐다가 부모가 됐다가, 이게 인간의 삶의 큰 축이 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에서 재산적 관계가 생겼다 없어지기를 반복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편의점 가서 과자를 사 먹는다거나 또는 직장을 가거나 이럴 때도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에서 재산적인 상호관계가 발생합니다. 버스나 지하철을 타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돈을 내고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가는 거예요. 재산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사람이 태어나서 살다 죽는다 하는 이 과정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크게 두 가지의 관계가 생겼다 없어지기를 반복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는 이 상호관계라는 부분을 조금 들여다봅시다. 신분적 상호관계란 뭔가? 자녀에 대해서는 부모가 어디에 얘를 살게 할지 또는 어디를 다닐지 이런 거를 지정해 줄 수 있는 자격이 생겨요. 또 한편으로는 자식에 대한 부양해야 되는 책임이 생겨요. 부부 사이에도 부양 의무가 있고 부양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신뢰를 깨지 않을 의무가 있고 신뢰를 지켜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어요. 이런 신분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상호관계를 권리와 의무로 나눠서 보면 간결하게 정리가 된다. 재산적 관계라는 것도 결국은 권리 의무 관계가 됩니다. 주택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한다고 합시다. 임차인은 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죠. 임대인은 자기 물건을 사용하게 해야 할 의무가 생기죠. 권리 의무 관계가 발생하는 겁니다. 또 임대인은 차임을 달라고 할 권리가 생기죠. 임차인은 꼬박꼬박 차임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생깁니다. 민법을 공부하시는 여러분은 이제 세상을 볼 때 크게 두 가지 눈으로 보는 훈련을 하시면 됩니다. 신분적인 상호관계, 그 다음에 재산적인 상호관계, 이 두 가지가 흘러가는 게 사람의 일생이다. 그리고 여기서 상호관계라는 것은 권리와 의무가 발생했다 소멸하는 게 반복되는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든 권리와 의무를 자꾸 떠올려 보세요. 교통사고가 났다고 해봅시다. 교통사고의 피해자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손해배상 청구권을 갖습니다. 가해자는 손해배상 의무가 생기고요. 이런 권리 의무가 발생하는 것을 인지하시면 민법적 사고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권리와 의무가 이렇게 생겼다 발생하는 요 관계, 권리 의무 관계, 이걸 합쳐서 법률 관계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민법은 뭐 하는 법이냐? 바로 이 권리 의무 관계를 정리해 놓은 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분적 권리 의무의 변동, 그리고 재산적 권리 의무의 변동을 정리해 놓은 법이에요. 이렇게 여러분은 좋든 싫든 신분적 또는 재산적 이해관계의 소용돌이 속에 살고 있어요. 공기처럼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은 마치 산소와 같은 존재다. 제가 책에 그렇게 써두었습니다.
자, 용어 하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법률 효과라는 표현이 있어요. 법률 효과는 법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민법은 민법의 법률 효과가 있고, 형법은 형법의 법률 효과가 있고, 형법의 법률 효과, 형법의 목적은 뭐냐면 범죄자를 처벌하는 거죠. 어떤 법을 공부할 때는 그 법이 지향하는 목적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법마다 그 목적하는, 지향하는 바에 따라 쓰는 용어도 다르고요. 접근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자, 민법의 법률 효과는 뭐냐? 아까 이미 말씀드린 겁니다. 권리 의무 관계가 생겼다, 변했다, 없어지는 거. 이걸 다루는 거예요. 민법의 법률 효과는 권리 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이다. 자, 발생, 변경, 소멸을 줄여서 변동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제가 민법에서 변동이라는 표현을 쓰면 여러분은 머릿속에 발생, 변경, 소멸을 떠올리셔야 돼요. 꼭 그러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권리 의무, 요것도 줄여서 그냥 권리관계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권리 변동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은 머릿속에 권리 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 이렇게 떠올리시면 돼요. 민법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민법은 이거 말고 관심이 없어요. 민법은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형법에서 말하는 불법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어요. 민법은 민법 안에서의 불법이란 개념을 따로 갖고 있어요. 법률 관계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했죠. 신분적 관계와 재산적 관계. 그러면 권리도 신분권과 재산권이 있겠죠. 그래서 권리 변동 이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재산권의 발생 변경 소멸, 신분권의 발생 변경 소멸 이렇게도 바꿔서 들으시면 돼요. 이게 능수능란하시면 민법 공부가 수월해집니다. 자, 공인노무사 시험에서는 이 신분권은 출제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이렇게 하면 재산권의 발생 변경 소멸에 집중돼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재산권은 물권과 채권이 있습니다. 재산권의 발생 변경 소멸, 이거는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과 채권의 발생 변경 소멸을 합친 말이죠. 또 공인노무사 시험에서는 물권법도 뺐어요. 결국 공인노무사 시험에서 권리 변동이라 할 때는 주로 채권의 발생 변경 소멸에 대한 얘기에 집중됩니다. 자, 민법의 법률상 지위, 여기서 이런 용어가 나오거든요. 공법, 사법. 공법은 국가와 국민 사이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입니다. 행정법 같은 거. 형법도 굳이 분류하자면 공법에 속하겠죠. 국가의 형벌권을 발동하는 거니까. 사법은 뭐냐면 개인 사이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입니다. 아까 설명드렸지만 신분적 관계 그리고 재산적 관계, 국가하고 관계가 없이 개인 대 개인 사이의 관계죠. 그래서 민법은 사법입니다. 그냥 일반인과 일반인 사이에 동등한 입장에서의 재산적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양 당사자 중에 어느 한쪽이 재산적 관계만을 전문적으로 업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때는 두 사인의 지위가 동일하지 않죠. 한쪽은 전문가고 한쪽은 비전문가입니다. 재산적 관계의 전문가인 경우를 상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느 한쪽만이라도 상인인 경우의 법률 관계는 일반 민법이 아니라 그 특성에 맞게 조금 가공을 하자, 이렇게 해서 특별하게 만든 사법을 특별사법이라고 해요. 상법은 민법을 기반으로 하되 그중 한쪽이 재산적 법률 관계의 전문가인 경우 적용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민법은 일반 사법이 돼요. 가장 기본법입니다. 개인 간의 신분적, 재산적 법률 관계를 규율한 기본법, 일반 사법. 자, 민법은 민법전이라는 법률에만 규정된 게 아니라 여러 형태로 존재할 수 있어요. 만약에 민법전만 민법이다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소송이 걸렸을 때 미처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소송은 무승부가 없고 법이 없다고 판단을 미룰 수가 없어요. 법원은 어떤 형태로 존재하든 민사적 원리를 끄집어내서 판결을 해야 됩니다. 뭐 대표적인 건 민법인 건 맞아요. 그렇지만 민법이 없더라도 관습법, 규정은 없지만 거의 법처럼 여겨지는 관습이 있으면 그걸로도 판결을 합니다. 또는 조리, 일반 상식을 말합니다. 판결문 보면 경험칙 이런 문구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법원은 이렇게 민법적인 요소가 있는 다양한 형태의 민법을 기반으로 판결을 한다. 이렇게 재판의 근거가 되는 또는 민사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을 법원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재판하는 법원이 아니라 법의 근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민법 제1조에 이렇게 돼 있죠.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우리 민법에 담겨 있는 기본적인 원리는 사적 자치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입니다. 지금 민법전이 다듬어진 이제 가장 가까운 조상이라고 하면 프랑스 시민혁명으로 거슬러 가요. 1789년인데 중세 봉건제에서 억압받던 사람들이 나도 평등한 인간이야. 나도 내 생각이 있어. 이걸 가지고 시민혁명을 했거든요. 그 정신이 민법에 반영돼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우리 민법도 그 정신이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근대 시민혁명의 산물로 이루어진 지금 이 민법전 내용은 기본적으로 모두가 평등하다. 너와 내가 평등하다.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평등한 사람 사이의 자유의사로 이루어진 법률행위. 이건 존중받아야 된다. 법의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당사자가 합의한 건 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적 자치 원칙, 계약법에서는 계약자의 원칙으로 구현이 되죠. 근데 이게 이제 동전의 양면인 게 내가 자유의사가 있고 내 의사로 된 건 법적 효력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네가 져라. 이게 이제 따라오겠죠. 동전의 양면입니다. 자기 행위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진다는 것도 같이 오게 돼요.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부작용을 낳죠. 관념적으로는 동등한데 이 살다 보면 돈 가진 사람, 권력 가진 사람 생기고 그렇지 않은 사람 생기는데 이 사이에 합의되는 내용들을 보면 이게 과연 평등한 계약인가 의심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압박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의사표시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유의사가 있고 그 사람의 자유는 보장해준다. 이게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약자일 때는 오히려 그게 자기 발목을 잡는 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에는 조금 수정이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사람은 동등하다는 전제는 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의사도 인정하고요. 하지만 그거를 유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 싶을 때는 일부 법이 이건 당신들의 자유의사에도 불구하고 이걸 따라 이렇게 해갖고 수정을 해주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걸 강행 규정이라고 합니다. 일단 민법 안에도 그런 수정된 요소가 있고요. 또는 법을 따로 만들어서 수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법으로. 이렇게 근대의 정신이 수정된 부분을 현대 민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민법에는 근대 민법 정신이 그대로 있으면서 일부 현대 민법의 요소가 들어가 있다. 그건 이제 주로 강행 규정의 모습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실 때도 이건 강행 규정이다 이러면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이건 수정된 민법입니다. 그러면 당사자 합의에 우선하게 돼요. 이 부분만. 그래서 우리 현재 민법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자유의사를 중요하게 여기는 근대 민법 원리를 중심으로 하면서도 약자 보호, 실질적 평등을 위한 강행 규정이 보완되어 있습니다. 민법 지도를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민법 지도입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토대로 이 지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민법은 권리 변동을 다루는 법이라고 했습니다. 그거 말고는 없어요. 민법에서 다른 거를 공부하겠다고 헤매면 안 됩니다. 민법의 법률 효과는 권리 변동입니다. 민법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게 답니다. 자, 권리 변동,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이라고 했죠. 자, 권리 변동하면 이 변동은 발생, 변경, 소멸로 들리셔야 됩니다. 자, 그럼 민법을 공부한다는 것은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배우는 거니까 자, 먼저 뭐부터 해야 될까요? 이 권리를 누가 갖는지 이걸 배우고 가야겠죠. 그렇잖아요. 권리를 누가 갖느냐? 그걸 권리 주체라고 합니다. 이 권리 주체는 권리를 가졌다가 잃었다가 이걸 반복하게 되겠죠.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민법적 생활을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사람이 권리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 우리가 사람이라 하는 것은 민법을 전제하지 않은 개념이죠. 민법 안에서 사람이란 용어도 민법적으로 받아들여야 되죠. 민법 안에서의 사람, 즉 권리 주체는 두 사람입니다. 자연인과 법인. 그래서 민법에는 두 사람이 살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자, 민법은 권리 변동을 공부하는 법. 따라서 민법 총론에서는 먼저 그 권리를 누가 갖는지 또는 누가 잃는지도 포함된 개념이죠. 권리 주체를 배웁니다. 두 번째, 뭐에 대한 권리냐? 권리 객체. 대표적인 게 물건. 이 지도에서 물건이라고만 해놨지만 사람의 행위, 그다음에 권리. 다른 권리도 권리의 객체가 될 수 있어요. 물건도 권리의 객체가 되고요. 예를 들어서 소유권이 대표적이죠. 소유권은 물건에 대한 직접 지배권을 말합니다. 그다음에 사람의 행위, 급부도 권리의 객체가 됩니다. 채권의 객체가 됩니다. 테마 4에서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럼 민법 총론에서 권리의 주체, 권리 객체를 배웠습니다. 자, 세 번째 뭘 배우냐? 권리 변동 원인에 대해서 배웁니다. 자, 민법은 권리의 변동을 공부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권리가 자기 마음대로 막 발생, 변경, 소멸이 될까요? 권리를 발생시키고 변경시키고 소멸시키는 동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가 할 거 아니에요.
그 뭔가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가만히 있으면 막 권리가 생겼다 없어집니까? 그건 아닐 거잖아요. 뭔가가 가미됐기 때문에 권리가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 권리를 변동시키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의 핵심적인 차이는 뭐냐면 사람의 자유의사, 사람의 의도에 의해서 권리 변동이 생기냐. 자, 권리 변동이 생기냐는 법률 효과를 내느냐와 같은 용어죠. 사람의 의사로 법률 효과를 내느냐, 아니면 사람의 의사하고 관계없이 법률 효과가 발생되느냐, 권리 변동이 이루어지느냐, 요 차이예요. 자, 그중 사람의 의사 표시에 의해서 법률 효과가 나는 경우를 법률 행위라고 합니다. 법률 행위가 아닌 것들을 법률 규정이라고 해요. 자, 정리합시다. 권리를 변동시키는, 즉 법률 효과를 내는 두 가지 엔진, 두 가지 동력이 있는데 그 두 가지는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이다.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의 차이점은 법률 행위에는 사람의 자유의사에 의해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것. 법률 규정은 법률 행위가 아닌 나머지를 말하는 거예요. 자, 권리를 변동시키는 두 가지 원인 중에 법률 규정은 총론에서 배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민법전에 있는 법률 규정을 보면 되는 거거든요. 존재하는 법을 가져오면 돼요. 얘들은 일반적인 원리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걸 적용하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법률 행위는 다릅니다. 법률 행위는 사람의 의사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통적인 원리가 있어야 돼요. 이제 울타리를 쳐줘야 됩니다. 마냥 사람의 자유의사에 맡겨버리면 이상한 결과가 날 수 있거든요. 이 사회가 허락하지 않는 법률 효과를 막 당사자가 내려고 해요. 그러면 이런 거는 이 울타리를 벗어났습니다. 선언을 해줘야 되잖아요. 또는 권리 주체가 아직 법률 효과를 내기에는 좀 어린데 막 법률 행위를 해요. 이걸 다 인정할 수는 또 없잖아요. 이런 법률 행위의 일반적인 원리를 규정을 해놨어요. 민법 총칙에. 저 법률 행위를 배움으로써 저걸 가지고 물권법, 채권법, 가족법을 다 적용할 수가 있어요. 권리 변동을 시키는 원인 중에 법률 행위의 일반적인 내용을 민법 총칙에서 배우게 됩니다. 민법 총칙의 구조예요. 권리주체, 권리객체, 법률행위. 잠깐 훑어보시면 법률행위가 뭔지 이런 일반적인 설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법률행위 목적. 목적에서는 불가능한 것 또는 이 사회가 용인하지 않는 것은 목적으로 삼으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법률행위 하자. 이거는 착오, 사기 강박, 공정허위 표시, 거짓말.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마음에 없는 내용으로 계약할 수 있잖아요. 이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게 법률행위 하자의 문제고. 그 다음에 법률행위 확장. 대리입니다.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하면 본인이 법률 효과를 받는, 즉 법률행위와 법률 효과가 분리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법률행위 무효와 취소. 법률행위로 법률 효과가 났는데 그게 무효 취소되면 이미 발생한 법률 효과를 어떻게 할 건가? 이미 발생한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 이게 법률행위 무효와 취소입니다. 그 다음에 조건과 기한. 법률 효과에 일정한 꼬리표를 붙이는 거예요. 법률행위를 하면 법률 효과가 나잖아요. 근데 그 법률 효과를 어떤 조건 하에 발생시키거나 어떤 기간 후에 발생시키거나 또는 어떤 조건과 기한 하에 법률 효과를 소멸시키거나 이렇게 가공하는 경우에 대한 겁니다. 예, 소멸시효는 권리의 소멸, 권리 변동 중에 권리의 소멸에 대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위치가 지금 소멸시효를 법률 행위에 넣긴 했어요. 왜냐하면 법전에서 위치가 저기이기 때문에 넣긴 했는데 테마 17이라 돼 있죠. 그 위에는 테마가 쭉 이어져 내려옵니다. 테마 6, 7, 8, 9, 10, 11을 했다 갑자기 17로 뛰죠. 예, 저거를 소멸시효는 법률 행위에 의한 권리 소멸이 아니에요. 법률 규정에 의한 권리 소멸 원인이라서 저는 채권법에다가 배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물권법이 공인농사시험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민법 총론에서 소멸시효를 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채권 소멸 파트에 같이 넣습니다. 자, 민법 총론을 이렇게 배우고 나면 강론은 뭐냐면 각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민법 총론은 일반적인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에 필요한 내용, 즉 권리 주체, 권리 객체, 권리 변동 원인으로서 법률 행위를 배웁니다. 그러면 권리가 신분권과 재산권이 있다 했죠. 그럼 민법 총론이 지나면 신분권과 재산권의 발생 변경 소멸에 시험에서는 안 나오니까 가족법 얘기는 빼겠습니다. 그러면 양대 재산권이 남는데 양대 재산권 중에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은 시험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빠지게 됩니다. 빼고 나니까 이제 채권이 남죠. 채권의 발생 변경 소멸을 다룬 게 채권법입니다. 채권법은 또 채권의 일반적인 얘기를 담은 채권 총론이 있고 구체적인 채권의 모습을 담고 있는 채권 강론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시키는 동력은 두 개다. 법률 행위에 의한 발생 변경 소멸, 법률 규정에 의한 발생 변경 소멸. 근데 민법 총론에서는 모든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원리를 배운 거고, 그럼 채권에서는 채권의 발생 변경 소멸을 배우되 여기에도 법률 행위에 의한 채권의 발생 변경 소멸, 법률 규정에 의한 채권의 발생 변경 소멸을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체계가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채권 강론의 내용 보시면 법률 행위에 의한 채권 발생, 법률 규정에 의한 채권 발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률 행위에 의한 채권 발생원의 대표적인 게 계약입니다. 계약은 합의의 법률적 용어입니다. 그 다음에 법률 규정에 의해 채권 관계가 생기는 경우를 세 가지를 규정해 놨습니다.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자, 민법의 법률 효과는 뭐다?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줄여서 권리 변동. 자, 권리는 신분적 권리, 재산적 권리가 있습니다. 재산적 권리는 두 개입니다. 물권과 채권. 채권법만 시험 범위에 남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민법 지도는 크게 민법 총론과 채권법 이 두 가지만 있는 겁니다. 민법 총론에서는 뭘 배우느냐? 민법이 권리 변동에 대한 법이기 때문에 민법 총론에서는 그 권리 변동을 설명하기 위한 일반적 내용, 즉 권리를 누가 갖느냐? 권리 주체. 뭐에 대해서 권리가 갖느냐? 권리 객체. 그 다음에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시키는 동력. 그 동력은 두 가지라고 했죠. 사람의 정신작용, 자유의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법률행위라고 했고, 법률행위 이외의 나머지 권리 변동의 동력을 법률규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법률규정은 민법 총론에서 할 필요가 없죠. 그냥 법을 갖다 적용하면 되니까. 그래서 민법 총론에서는 법률행위의 일반적인 내용을 공부한다. 자, 민법 총론 내용은 권리주체, 권리객체, 법률행위. 자, 이제 재산법으로 넘어야 되는데 재산법 중 물권법은 시험에서 빠졌으니까 채권법은 뭘 공부한다? 채권의 발생 변경 소멸. 그럼 채권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채권 총론에서 채권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채권 강론에서 채권의 발생 변경 소멸을 원인별로 나눠서 법률 행위에 의한 채권 변동, 즉 계약을 배우고, 그 다음에 법률 규정에 의한 채권 변동 세 가지, 사무관리, 당이득, 불법행위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이 구조가 있죠. 앞으로 요거 하나를 배워 나갈 겁니다. 옆에 어떤 테마가 어디에 있는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도를 잘 기억해 두시고 공부할 때마다 매번 이 지도로 돌아오셔서 내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이걸 왜 하는지를 반복해서 지겹도록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법률 효과, 법률 행위, 권리 변동 이런 용어들 자유자재로 치환되면서 익숙해지시기를 간절히 여러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